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근입니다. 2달밖에 남지 않았죠. 오늘은 6.1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4대 변수에 대해서 집중 토론하겠습니다. 세 분 나와 계십니다. 동아대학교 임석준 교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차재건 교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변수는 박형준 시장의 1심 선고와 경선입니다. 영상 보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번을 묻는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불법 사찰 지시한 적 없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네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일단은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사실 그 판결이 나버리게 되면은 그 판결이 직접적으로 공천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도 약간 좀 눈치 보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원래 사실 이런 공직선거법 관련한 이런 재판 결과들은 그 재판 결과는 6개월 이내에 사실은 판결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부가 그걸 판결을 내지 못하고 4월 5일인가요? 그 데드라인을 넘겨서 결국은 이제 6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 조금의 변수들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강력히 시장이 되기를 원하는 그렇죠. 경쟁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 부분에 그 명확치 못한 부분들을 좀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다음에 혹시 또 박형준 시장이 다시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다른 재보궐선거의 가능성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뭐 100번을 조사해도 자기는 안 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꼬리가 몸통이 없는 꼬리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거에 대한 재판부 나름대로 현명한 좀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그 아까 사법부가 막 눈치 보고 있다. 저도 그 점에 굉장히 실망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이런 제도나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법부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 대학교마저도 조민 씨 이번에 그 입학 취소 결정마저도 대선 이후로 미루는 거 보면은 사실은 중심을 잡아줘 선거에 민감하지 않은 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놓고 다 이 분권을 시켜놓는 그런 이유인데 그래서 보면 한마디로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 죽을 때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런데 지금 뭐 사법부 너마저도 이 정치화되었냐 이런 게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판사도 인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김 교수.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고 원칙이 어떻고 어떤 게 바람직한지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게 정치라는 현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박 시장님의 재출마 의지가 상당히 확고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직에 있는 박 시장이 경선에서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나 경선 과정, 룰 그것이 또 어떤가가 큰 변수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경선 과정이 생각보다 상당히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잠깐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혹시 경선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뭐 전략공천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의 기본 원칙과는 다르다. 그다음에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고 있는 바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전략공천을 마음대로 현역 시장을 특히 전략공천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저 시장이 너무 뛰어난 후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수 공천이 돼버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뭐 부산 같은 큰 도시에서 제일 이제 여당이 될 여당의 부산시장 후보를 놓고 경쟁 없이 그냥 간다. 저는 바람직하지는 결코 못하다. 그래서 공천 감점 감점제하고도 관련 좀 있는 것 저는 같아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미루고 있는 상태의 후보한테는 감점 한 5점에서 10점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루고 있는.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재미있는 얘기네요. 그런 룰들이 조정될 수는 있는데 전략 공천은 아무래도 당내에서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에 나오실 만한 분들이 후보가 지금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자 보시죠.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후보군 서병수 전 부산시장, 조경태 직능본부장,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고요. 하태경 또 개임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앙대책위원회 맡고 있죠, 그죠? 자, 이런 분들이 지금 아마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이렇게 거론은 되지만은 모두 전부 다 꺼려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공천 감점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직 의원들에게. 그렇죠. 그전에는 사실은 현직 의원한테 10%를 감점한다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5%로. 왜냐하면 10%니까 더더욱 도전을 안 하니까 그걸 좀 낮춰준 것 같아요. 5%로. 특히 이제 무소속이나 탈당 의원들은 15%나 감점하고 그거를 그전엔 중복해서 적용한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바꿨죠. 그거 바꿨죠. 원래는 그거는 사실은 홍준표 의원을 타겟한 거죠. 대구시장 못 나오게. 그렇게 되면 이제 25% 자기는 이제 빠지고 나가니까. 그랬었죠. 네, 그래서 홍준표 의원한테 사실 하지 말라는 소리였는데 저는 바뀌는 과정들이 되게 우습습니다. 원래 이준석 당대표와 김재원 당 최고위원한테 가져간 최초의 안은 35% 감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10% 빼고 25%로 갔다가 이제 15% 빼고 10%로 가면 그 감점 왜 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 나왔던 그 후보군 중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탈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의한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은 대단히 적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서병수 근데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5선 의원이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되게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선을 해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5년 동안 했던 것을 더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고 나도 뭔가 부산시장으로서 업적을 남기고 싶다 이런 욕구는 있을 텐데 눈치를 굉장히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조금이라도 부산 시장의 어떤 박형준 시장의 약간의 약점들이 보이면 저는 그 틈을 비집고 나오고 싶은 마음은 아마 굴뚝같이 갖고 계실 거다 그렇게 봅니다. 서병수 의원은 이제 좀 약간 친박계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정권은 사실은 뒤에서 보면은 친이계가 부활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게 이게 서병수 전 시장하고 조경태 의원은 한 5선이고 다른 분들이 지금 3선 정도 되는데요. 한 지역에서 한 3선 이상 정도 되면 아무래도 이제 행정에 대한 그런 욕구가 그런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지역구들이 우리가 부산이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재미있습니다. 우리 서병수 전 시장은 전 시장이시고 우리 하태경 의원은 부산 동부 지역이고 그리고 또 김도읍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은 부산의 서부 지역이고 그리고 또 이현승 의원은 부산의 한 가운데거든요. 그래서 요 부산 내에서도 이 지역적인 이 정서와 또 어떤 그 기반이 얼마만큼 탄탄하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한번 출마해 보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런. 자, 그럼 이렇게 해봅니다. 합시다. 이제는 첫 번째 변수를 좀 정리할 시간이니까 박형준 시장이 사실은 지금 독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건데 우리 세 분이 돌아가면서 이 부분 정리하는 말씀을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 교수님. 네, 저는 뭐 끝까지 독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준 시장이 1년밖에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좋고 최근에 얼반 루프도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좀 구체화되는 것 같고 그 당시 처음에 공약이 나왔을 때는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지금 철도기술연구원하고 같이 이제 예비 이제 연구 과정에 들어갔고 해서 이 4년을 더 맡기는 게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
거의 박형정 시장님 어디 대변인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반 루프 같은 거는 굉장히 여전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한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허투이 예산이 쓰이는 부분들을 좀 막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형준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말 이렇게 넘사벽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근데 삼선 의원도 되게 지금 경쟁 가능성이 있는 삼선 후보들도 되게 경쟁력이 있고 오선 후보도 경쟁력이 있지만 저는 박형준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을 그런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분은 찾기 어렵다 그렇게 없다. 봅니다. 오케이. 그렇죠. 우리 김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박 시장님의 어떤 강력한 재선 도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당에서 굳이 제동을 걸 만한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면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께서 전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변수인데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민주당 부산시 출신의 국회의원들의 불출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또 우리 차 교수님이 시작을 해주시죠. 세 분 현역 의원이 계신데 세 분 현역 의원들이 이번 대선 결과가 아마 정말 그 민주당의 승리로 나왔다. 그러면 아마 지금의 자세를 견제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서로 나오려고 아마 정말 이중투구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다 하더라도 저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민주당 부산시당을 이끌 정말 저는 대표적인 인물로 보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경험 삼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냉철한 판단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부산이라고 하는 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민주당 입장에서 세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한 분 빠지면 되게 크고 또 그 그렇죠. 지역구를 다시 민주당이 장악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조금 부산시장 정도 되면 그래도 현역 국회의원이 조금 나와서 뭔가 좀 이 중량감 있는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뭐 변성환 대행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선에도 나왔고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좀 대중적인 모습들 그다음에 행정가로서의 면모 이런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뭐 현역 국회의원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서병수 그 박형준 부산시장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그분하고 대단히 아주 좋은 그림을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두 분은 어떠세요? 네, 참 재미있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누울 자리 생각해서 이제 뻗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치인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 이 정치는 다음 자리를 생각해서 행동을 하는데 이 불출마한다는 건 뭐냐면 출마하면 이제 결국은 출마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국힘 같은 경우는 박 시장이 워낙 벽이 높고 그래갖고 나가면은 자기 얼굴에 스크래치 당할까봐 이제 안 나오는 거고 민주당은 혹시 나갔다가 자기가 되면은 그게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되면은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지금 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실업자가 곧바로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특히 이제 정권이 있으면은 어디 대사로 가든지 총영사로 가든지 아니면 기관장으로 가든지 이런 다음 자리가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고요. 현실적인 말씀들을 많이 두 분께서 하셨는데 사실 정당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을 내세우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평가받는 어떤 그런 모양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리는데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현역 의원들이 뭐 같이
함께 불출마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좀 아쉬운 면이 아무래도 좀 큽니다. 그런 당위적인 입장에서는 어렵더라도 당이 전면에서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당무사를 강요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네, 사실 그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개인의 기본적인 정치적 커리어를 관리하는 측면들도 있는데 당이 무조건 그걸 이렇게 하라라고 하기 어렵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컨대 선당무사 하라고 해서 현역이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면 민주당 당론에 따르자면 정강에 따르자면은 사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원인 제공을 한 결과잖아요. 그럼 거기에 후보 내냐 마냐를 가지고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저는 얽혀 있어서 쉽지 않다 그렇게. 네, 이번에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 토론에서도 나왔지만은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현역 국회의원분들은 생각을 많이 접는 그런 모양인데 이런 와중에 또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께서도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영상 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거대 담론의 시대가 저물고 생활 정치의 시대가 왔다면서 다른 도전자들에게 기회를 넘겨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했다며 시장 선거 불출마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정치인이니까 선거가 있으면 나간다. 이건 직업 정치인인데 그런 식의 정치를 계속 하기에는 내가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부산에선 보기 드문 민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역주의 타파와 해운산업 재건에 힘쓰며 지역 여권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김 전 장관의 은퇴로 민주당의 부산시장 공천 구도도 요동치게 됐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시대의 변화를 은퇴 이유로 밝힌 만큼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산 민주당의 거센 세대교체 바람이 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독수리 오영재 중에 하나 과거 그 한나라당에 있다가 이제 민주당 계열이지만 한나라당이 3당 합당해갖고 한나라당에 있다가 열린민주당을 이제 열린우리당이죠. 열린우리당 창당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합류하신 분인데 서울에서도 광진갑에서 재선이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감히 버리고 부산에 내려와갖고 이런 부산에서 이 일당 독점 구도를 자기는 이제 깨보겠다 해갖고 계속 계란의 바위치기를, 그러니까 바위의 계란치기를 했습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해수부 장관까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번 진구에서 되셨죠. 특히 저는 그게 거대 담론 정치 시대가 끝나고 생활 정치 시대가 왔다는 말이 정말 마음에 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민주화라든지 그다음에 통일이라든지 이런 큰 담론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이제 정치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 슈퍼마켓 가서 내게 맞는 물건을 고르듯이 내게 이익이 되는 거를 그게 이제 그런 공약을 보고 하는 이런 정치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번 지방선거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치적 이상주의로 가득 차 있는 행동하는 그런 저는 정치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분이 떠나는 거는 저한테는 그레시암이 이야기했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경제계의 법칙이 정치계에도 그대로 작동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 때문에 되게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제 그분하고 한 번씩 이렇게 만날 때마다 좀 요청했던 게 좀 교활한 이상주의자가 되시라. 링컨이 그랬다. 근데 그분은 저는 정치적 이상주의를 선택한 이런 결단이어서 뭐 한편에서는 존중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부산이라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클 수 있는 정치인 하나가 사라진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좀 다른 후보군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우리 김 교수. 특별한 후보군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하는 가운데서는 그래도 원외에서 우리 김 전 장관만한 인물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부산시장에 도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상실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본인의 또 이렇게 또 현실 정치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또 고뇌도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아까 앞선 영상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 시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 영입 인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김영춘 의원의 전 장관의 빈자리를 메울 만한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을 좀 이렇게 끌 만한 그런
어떤 새로운 분이 나서시는지 누가 아니면 누구를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근데 조국을 말씀하십니까?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 계시니까 조국을 소개해 하면 주시죠. 되겠네요. 제가 볼 때 가장 충격적인 인물은 아마 조국 조국입니다. 전 장관을 소환하면 가장 충격적일 겁니다만 그건 이제 선거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뭐 이철이 지금 수석도 가능한 인물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민주당이 그런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철이 수석이 부산 연고가 있나요? 부산 연고 있죠. 있어요?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오시는 걸로 그래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변성환 부시장도 있으시고 좀 그렇죠. 저는 변성환 부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한 네. 재원일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저는 전재수 의원과 더불어서 부산의 민주당 부산시당을 저는 좀 이끌어갈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저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반드시 민주당에서 변성환 정권한 대행이 된다는 부시장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저는 왜 변성환 부시장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아까 객관적으로도 이제 그 시정도 이끄셨고 그다음에 이 정치 신인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아까 정치인은 누울 자리 보고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다음 자리를 생각하고 변성환 시장 입장에서는 전 시장 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떨어져도요. 2년 후에 총선 공천이 굉장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인센티브도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렇죠. 차 교수님, 김혜영 또 유영진 이런 분도 후보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평가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뭐 유영진 전 시장 같은 분은 저는 조금 중량감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 대중적 인지도가 너무 낮은 부분이 있고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대중적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민주당이 지금 말하는 민주당 내부의 개혁의 어떤 모토들하고 굉장히 잘 일치하는 부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김혜영 의원은 조금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민주당을 위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영 의원이 민주당 안에서의 자기 이 몫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적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 민주당 부산시당의 어떤 경쟁 과정이 조금 더 포용적으로 뭔가를 열어서 당원들이 조금 그렇게 김혜영 의원 같이 전 의원 같이 조금 아웃사이더들도 받아들이는 그런 저는 포용의 어떤 경선 과정이 경선 공천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요. 이 양당이 물론 이 정의당도 있고 다른 정당들도 있지만은 제대로 된 경쟁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부산시를 위하여서 아주 집중적인 토론을 벌려가지고 우리가 누굴 선택할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조금 그런 적극적인 어떤 모습이 좀 없어서 아쉬운 게 있습니다. 예, 잠시 뒤에 네 번째 변수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대선에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려서 보수 대 진보가 6대 4의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이 결과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낙동강 벨트는 과연 사수할 수 있을까요? 영상 보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영상 보고 왔는데요. 김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수 대 진보 6대 4. 제 생각에는 이게 6대 4 정도의 대선 결과가 나온 것은 보수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보수가 좀 더 커졌느냐 그런 차원보다는 아무래도 현 정권에 대한 실망에 대한 반작용의 영향이 좀 더 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이 대선에서의 그런 분위기들,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한 실망의 변수가 얼마만큼 지속되느냐 아니면 상황이 분위기가 전환돼서 새로운 지방 이슈가 쟁점화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변화가 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난번에 토론해 보니까 차 교수님이 굉장히 비관적이시더라고요. 너무 실망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이
막 전패할 거다. 그렇죠. 네? 낙동강 벨트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다른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저는 그렇진 제가 좀 희망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제가 감사해야죠? 제가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제 생각에는 특히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 낙동강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최근에 와갖고는 한 5% 정도 득표를 더 많이 합니다. 작게는 3%, 많게는 8% 정도 득표를 많이 하는데 부산 평균보다 구청장 선거는 사실은 밀착 정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는 그냥 구청장들은 특히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냥 평소에 주민 민원을 자꾸 받고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은 주민들하고 소통하게 되고 많은 사람, 그다음에 경조사라든지 이런 데를 공식적으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역 구청장을 이기는 것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당색을 떠나서.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 13대 3으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물론 그랬죠. 그때는 굉장히 네네. 예외적인 상황이 많았습니다. 촛불 전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탄핵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한 1년 정도도 안 돼서 이제 대선 프리미엄도 있었고 그래서 싹쓸이를 했는데 이번에는 6대 4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감히 한 6대 4 구도 정도로 저도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다. 6대 4를 그런데 차 교수님,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최소한은 이 6대 4에서 4는 그러니까 결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문제는 6대 4로는 근데 시장 선거 못 이기고 그다음에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 하에서는 네네네. 못 이긴다는 그렇죠. 겁니다. 오로지 이길 되지만은- 수 있는 거는 기초의 중선거구제는 이길 수 있겠죠. 네, 중대선거구제를 그게 문제인 한다면. 거고 저는 이제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꽤 있는 부분들은 저는 되게 다 이번 대선의 결과에서 전체 득표 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득표수가 굉장히 민주당은 확장된 득표수를 갖고 있는 거 80만 표 네네. 이상을 모았다는 걸 엄청난 결집을 했다는 그렇죠. 건데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결집의 어떤 결집이 그럼 다 된 결집이냐? 저는 다 된 결집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은 저는 근데 민주당이 득표율이 강한 지역, 강서라든지 북구라든지 기장, 그다음에 사상 사하, 영도 이런 영도 같은 그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투표율은 낮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민주당의 결집이 완전히 안 된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총력을 다한다면 저는 그런 지역에서는 적어도 한 4% 내지 5% 정도 끌어올릴 힘은 여전히 남아있다. 근데 그만큼 결집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장선거하고 이런 소선거구제 하의 선거들은 여전히 좀 어렵다. 근데 하나의 변수는 있다. 그거는 근데 국민의 힘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서 무소속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들에서는 상당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역 구청장이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보인 지역들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저는 있다 그렇게. 근데 그 외에도 더 중요한 변수가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낙향인 것 그렇죠. 같아요. 양산으로 와갖고 사저를 이제 거기 만드시고 이제 생활을 하실 건데 지난번에 봤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내려오셔갖고 밀짚 모자 쓰고 자전거 타고 손녀 태우고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많이 소통을 하고 그게 거의 관광 상품화 비슷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그 지방선거에서는 지금 현재 선호가 저는 될수 있는 인수위가 가능성이 하고 있다고 있거나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작업이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김중성 육사의 온노비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능성들을 차단해 나가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성의 생채기를 내기 위한 작업들을 저는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은 좀 하죠. 근데 뉴스라는 게 요즘은 자기가 유리한 걸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 민주당 층에서는 그걸 별로 이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예, 사회자로서 이렇게 열띠게 토론이 계속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세 번째 변수가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그림이 하나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림 보시죠. 네, 지방선거 6대4 구도 이어질까 아니면은 거꾸로 승자 독식이 될까? 예, 그림표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저게 근데 지방선거는 엄청나죠. 55.2%라고 하는 건 정말 거대한 득표율인데 저는 저렇게 돌아간다라고 보기는 저게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렇죠. 저는 거꾸로 될 가능성.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 수준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들이 꽤 큰, 그게 더 정확한 예측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임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문 대통령의 사저 이전에 따른 어떤 반사 효과들, 그다음에 낙동강 배틀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민주당의 새로운 결집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진다면 적어도 2010년 지방선거에서 플러스 한 3~4%포인트까지 가서 거의 박빙의 승부에 가까이 가는 뭐 그런 승부도 연출은 가능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무슨 국회의원을 뽑거나 막 거대한 어떤 그 큰 광역 단위를 뽑는 게 아니라 기초의원이라고 하면은 그죠? 내가 살고 있는 구라든지 이런 건데 그러면은 충분하게 이게 생활 밀착 정치가 돼야 되고 아까 우리 임 교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걸 가지고 뚫고 들어가면은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김 교수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김 전 장관의 퇴임의 은퇴의 변에서 이제 시대가 생활 밀착 정치, 생활 정치를 원하는데 본인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화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마하시는 뛰는 후보자 군들이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해서 더 시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밀착한 그런 유세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합한 공약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열심히 한다면 이것은 보수나 혁신이나 어떤 당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김 전 장관이 띄어올렸던 그런 생활 밀착 정치가 과연 정말 현실화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승자 독식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우리 유권자분들이 좀 이렇게 자기와 상관되는 이익을 보면서 투표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것 속에 김영춘 장관 얘기가 다시 소환이 됐는데요. 소위 386에 대한 용태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386 용태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386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용태를 어떻게 하실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영춘 전 장관 같은 분이 사퇴를 하시면서 저는 좀 같이 안고 좀 사퇴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성품이 그렇게 안 되세요. 그래서 아마 내가 사퇴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하고 나가셨는데 그 뒤를 이어서 산화하면서 사퇴하는 민주당 그 586들은 보기 어려워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죠. 그래서 그건 저는 큰 이슈는 못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에도 있지만은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많죠. 그게 이제 김영춘 장관이 말씀하신 그런 거대 담론 정치 이 시대는 같다는 게 그런 얘기고요. 20대부터 어떻게 보면 386이지만은 20대부터 정치를 한 사람들도 있고 386, 486 업그레이딩 돼갖고 586 지금 심지어 686까지 지금 있다 그럽니다. 근데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분들이 지역구들이 다 쉬운 데 있어요. 그 경기도에 주로 많이 포진해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강북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정치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세대 교체가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경각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변수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건데요.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게 정책 대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 논의할 것의 첫 번째 꼭지는 뭐냐면은 이미 나와 있는 공약, 대선에서 공약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공약들이 이번 지선에 영향을 미칠 거냐. 이를테면은 부동산 정책 같은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보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18.3%. 올해 1월 1일 기준 부산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입니다. 지난해 19.6%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2년 연속 20%에 가까운 오름폭입니다. 전국 평균은 17.2%, 인천 29%, 경기 23%, 충북 19%에 이어 부산은 전국 4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급등한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받게 돼 보유세 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국민의 조세 저항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순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비롯해서 전국적 차원에서 나와 있는 어떤 공약이나 정책 전환 같은 것들이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저는 굉장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부산 선거를 분석을 해보면 제가 204개 이제 선거구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딱 국민의힘의 득표율이 높고 그다음에 투표율이 높은 데는 그냥 부천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운대와 동래와 금정이나 그다음 수영, 남구 네. 이쪽에 부천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높은 어떻게 보면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일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부동산 실정에 따른 재산상의 손익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그다음 박형준 시장이 들어서서 했던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친부동산적인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면은 저는 부산시장 선거에 굉장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그런 선거 판세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임 교수님. 네, 뭐 부동산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의 가장 큰 부동산 선거였죠. 뭐 지난번에 뭐 팔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게 하고 정말로 갈 데가 없었는데 물론 정책적으로 빨리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민주당 협조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의회에서 그 양당이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인가요? 공급 확대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렇죠. 취득세 완화 이런 거는 좀 민주당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선거 효과가 얼마큼 있을 것인가 저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집토끼를 단속하는 역할이지 결국 아까 부촌에서는 어차피 그 국힘의 표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걸 완화해 준다고 뭐 더 새로운 표를 없는 표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아지지만은 표는 결국 중복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대치되는 프론트를 만들어 나갈 전선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DSR 기준 같은 것들을 대폭 완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책의 현실성 관점에서도 윤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정책적인 프론트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김태환 교수님 해운대 사시죠? 어떻게 이슈화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폭은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동산 문제야말로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을 전환했을 때 어떤 예측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정책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면 예측한 결과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결과들이 또 나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이슈화하고 각 정당이 서로 그것을 자당에 유리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저런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되고 나서 재건축 규제나 이런 거 많이 풀었거든요. 그런데 서울 부동산은 지금 거의 거래절벽 상태에 와 있습니다. 안 살아납니다. 저는 윤 정부도 똑같이 그런 부동산 공급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모든 규제들을 다 푼다 하더라도 지금 하락 추세가 명확한 이 부동산을 다시 끌어올리거나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되거나 하게 만드는 정책 효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전 정부한테 묻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좀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변수로. 네, 이제 마지막 남은 꼭지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바로 부산에 대한 공약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림 본 다음에 집중적으로 한번 또 얘기해 보죠. 부산을 해양 도시로 산업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금이 있고 돈이 있어야죠. 산업은행 유치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거 있죠?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국언을 걸고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가덕도 신공항 이제 더 볼 거 없습니다. 예타 필요 없습니다. 조속하게 착공해서 임기 중에 완공하고 네, 당선인께서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공격적으로 부산을 위한 공약을 하셨는데요. 김태한 교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공감을 하고 상당히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군을 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구군을 걸 만한 사안입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에 보면 88 올림픽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변곡점이 됐다면 지금 2030 엑스포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88 올림픽도 쉬운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도 한국이 유치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에서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각계에 노력을 해서 그렇게 쟁취한 거기 때문에 2030 엑스포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부산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당선인도 이야기했다시피 정말 거국적으로 한번 성취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덕 신공항과 함께 부산은 대한민국의 부산이 아니라 세계의 부산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그게 표가 됩니까? 그럼 그런 공약이 지방선거에 표가 되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이슈화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우리가 이제 부산이 뭐 서울에 밀려서 뭐 항상 이렇게 돋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속의 부산이구나. 그런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표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임 교수님. 저는 사실은 영상을 보고 좀 놀랐는데요. 너무 확실하게 펀치까지 날려가면서 산업은행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은행 유치하겠습니다. 뭐 가덕도 신공항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걱정되는 게 다른 광역시 가서도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셨을까 봐 아마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KDB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이제 상당히 분위기가 네. 잡혀가는 것 같은데요. 표가 됩니까? 되죠. 산업은행이 온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그 규모가 크니까 되는데 그거보다도 그 안에서도 저항도 많다고 지금 들었고 사실은 이 보수 신문을 중심으로 상당히 그 옮기는 거에 회의적인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저항도 많이 할 거지만은 어쨌든 그렇지만은 청와대에서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윤 당선인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회동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좋은 것들은 자기는 계승하겠다. 그 중에 하나 초강력 경제권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고요. 초강력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부산이 서울에 버금가는 그런 중심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울경은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비행기도 뭐 엔진이 2개가 있어야지 날아가니까 상당히 그 부산으로서는 저는 굉장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 건은 문영동 우리 인프라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견인해 나가지 않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없거든요. 우리 김 교수님 강력하게 직접 나서신 나가야 자세인데요. 차 교수님 얘기해 주시죠. 저는 산업은행 이전은 뭐 선거 때마다 나온 이야기여서 그걸 이전을 시킬 수 있냐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적인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 이전시키려면 몇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업은행법 제4조 1항에 서울에 본사 두는 조항 없애거나 아니면 본사는 부산으로 바꿔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120석 넘는 수도권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다음에 전주와 또 원주 같은 데서도 산업은행 이전 원합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지역구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넘어야 될 허들이 많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하겠다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법에 딜을 하더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조금 윤석열 당선자한테 조금 원하는 부분들은 부산 엑스포를 굉장히 앞세우는데 엑스포는 솔직히 변수입니다. 그거는 상수화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야드가 될 수도 있고 또 모스크바가 될 수도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상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이 이끌어왔지만 불경 메가시티, 즉 아까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초강력 경제권은 그거는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상수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부산 엑스포도 그 불경 메가시티로 가는 그 구상 중에 일부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불경 메가시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자기 정책 중심, 그 속에서 금융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산업은행을 포함한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전하겠다는 그런 종류의 큰 발상을 해야지 산업은행 하나 당장 이전시키겠다고 자금이 옵니까? 안 옵니다. 그 자금은 기본적으로 불경 메가시티를 꾸려나갈 자금은 중앙정부가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큰 그림을 조금 더 한번 재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 발언을 청할 텐데요. 제가 오늘 이 방송하기 전에 꼼꼼히 세어보니까 딱 60일 남았더라고요. 자, 지방선거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우리 김태환 교수님부터 좀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의 영향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 밀착형 얼마만큼 차별화해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느냐, 후보와 정당이 거기에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야당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PK 지역의 어떤 선거판이 민주당한테 너무 불리하게 진행되면 저는 앞으로 총선이라든지 그 이후에 있을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적으로 6대4의 근본적인 구도가 유지되겠지만 그 속에서도 민주당이 조금 선전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은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토론이 사실 김영춘 장관이 얘기한 거대 담론의 시대는 지고 이제 생활정치 시대가 왔다 이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홍보물이 이제 집에 배달되면은 유권자들이 홍보물 보고 정당을 떠나서 내가 그걸 떠나서 그다음에 이 사람의 경력을 떠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어떤 정책이 있느냐 이걸 보고 좀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석준 교수, 차재건 교수, 김태환 교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